안녕하십니까. 함재봉의 한국사람 만들기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표류하는 조선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강화도 조약을 이제 드디어 맺어서 어렵사리 결정을 억지로 내려서 개국을 했습니다. 근데 개국을 한 다음에 조선이 이제 계속 보여주는 행태를 보면은 역시 이 개국이라는 게 뭔지, 강화도 조약의 의미가 뭔지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 너무나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선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수신사, 제1차 수신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약을 맺었는데 일본에서는 조약을 맺었으니까 그럼 서로가 일본 공사관을 한양에다 열어서 일본 공사가 와서 좀 상주를 하고, 그러면 도쿄에도 조선 공사관을 열어서 조선 공사가 와서 상주를 좀 하자.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외교 관계를 하자고. 그랬더니 이제 당연히 조선은 안 된다 그러고요. 보내지도 않겠고 한양에 와서 상주하는 것도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것까지 고집하다가는 그나마 또 안 되겠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하지 말자. 그거는 보류다. 그래서 서로 외교관을 서로의 수도에다 상주시키는 그거는 하지 말자. 그렇게 해요, 일본이. 그러면서 그 대신에 하나부사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고정을 아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그럼 조선에서도 좀 누구를 보내가지고 우리 메이지를 좀 만나서 아련을 하고 이제 서로가 조약을 맺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나중에 미국에 보빙사 보내고 하듯이 이제 그걸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말로 하기 싫은데 이제 합니다. 그래서 보내는데 돈까지 다 대주겠다. 군함도 다 대주고 배도 다 대주고 하여튼 일절의 경비 다 대줄 테니까 제발 좀 보내라 그러니까는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김기수라는 예조 참판을, 그러니까 그 외교 관계는 아직도 예조가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조 참판을 임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김기수가 자기 다녀온 그거를 자세하게 써놨는데 참 정말로 재밌는 기록들이 많습니다. 저는 상당히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본인이 기록을 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많은데, 우선 이겁니다. 거기에 임명이 된 다음에 자기가 자기 일기에 써놓은 겁니다. 일본의 최초의 수신사로 간다. 나는 재주가 없고 학식도 없는 사람이라 비록 예사로운 사명이라도 그 적임자가 아닌 것이 두려운데 이제 단발 문신은 내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이고 험한 머리를 짧게 자른 이 서양 사람들이고,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문신을 했다고 늘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지. 이렇게 문신을 하는. 험한 물결은 내 발로 건너보지 못한 것이다. 바다라는 것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오랑캐의 괴상한 말을 따라서 해야 되고 강하고 억센 무리를 대항해야 되니 그것을 두려워하고 움츠러들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대부가 벼슬하여 임금을 섬기게 되니 임금을 위해서는 자기 몸을 잊고 나라를 위해서는 자기 집을 잊어야 될 처지이다. 힘든 일은 거절하고 쉬운 일만 받아들이며 험한 곳은 사피하고 평탄한 곳에만 나아가는 것은 의리상 감히 할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외국에 가는 사신으로서 내가 그 적임자가 아닌 것만 두려워할 뿐이지 험한 길을 발섭한 것쯤이야 다시 말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가는 거를 그렇게 싫어해요. 나라를 떠나는 거. 바다를 간다는 자체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써는 게 뭔지 아세요? 박규수, 좌의정 박규수는 자기한테 편지를 보냈대요. 기꺼이 낙지에 가듯이 즐거운 곳에 가듯이 한즉 거센 풍랑을 사람들은 도리어 부러워하는 이도 있었다. 환제 박규수는 글을 보내 내가 나이와 자귀가 공연히 이같이 되어서 나이만 많고 계급만 높아서 이번에 장유를 드디어 그대에게 양보하게 된 것이 유감스럽다. 내가 가봤어. 난 진짜 가보고 싶다.
이 양반은 연경도 여러 차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연경 가서 세상을 봤고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일본이. 당연하죠. 그래서 내가 조금만 나이 젊었고 직급이 낮아도 내가 갈 텐데 당신이 가는 게 부럽다. 그런데 지금 막상 정작 가게 된 김기수는 뭐 가기 싫어서 아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체 비용은 일본 측이 부담을 해서 1876년 4월 27일 날 고종한테 하직 인사를 하고 김기수는 현서군 그 외관 훈도해든 현서군과 역관들, 군인, 화가 등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래서 5월 19일 날 부산에 도착해서 일본이 대준 고류마루라는 배에 올라서 그때의 배를 서양 배를 이제 처음 탄 거죠. 그래서 이런 배를 탈 것이라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라고 그때 일기에다 이제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 날 드디어 부산에서 출항을 해서 29일 날 요코하마에 도착해서 요코하마에서 기차를 타고 도쿄로 이동을 하면 아마 가는 길에 스시마를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 날 그 외무경 데라지마를 그 외무성 관리들을 이제 만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만나고 끝나고 이제 모리야마 그동안에 계속해서 조선을 열려고 했던 모리야마 시게루하고 둘이서 이제 그 아주 제일 좋은 그 영빈관에다가 모셨대요. 그래서 영빈관에 그 앞에 유명한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에 불러서 좀 같이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그래가지고 정원에서 이제 만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삼산무, 그러니까 한자로 모리야마 시게루를 이제 우리식으로 그냥 읽으면 삼산무가 모리야마 시게루는 말하기를 이게 이제 김기수의 기록입니다. 여관에서 매우 적적하실 텐데 나와서 함께 놀며 울적한 마음을 조금 풀지 않으시렵니까? 하므로 나는 대답하기를 이 사람은 성품이 본디부터 고요한 것을 좋아하여 실로 울적한 것이 고통이 되는지는 알지 못하므로 놀고 구경하는 일에는 흥미가 없습니다. 역시 양반답게 이제 대답을 한 거죠. 하였다. 삼산무는 말하기를 답답하게도 공은 끝내 나의 고심함을 알지 못하십니까? 누가 공에게 구경만 시키는 것입니까? 지금에 와서 두 나라는 한 집안이 되고 말았는데 우리나라는 사면이 바다이므로 외적이 이르게 되면 대적할 수가 없어서 오늘날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준비를 해야 돼서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한 한결같이 남에게 제어만 받을 수 없는 까닭으로 부국 강병의 술책을 다 써서 군대를 많이 두고 기계를 편리하게 만들기를 앞세워 지금에 와서는 병졸도 정예하고 양식도 풍족하며 기계도 아주 새롭게 되었으니 거의 믿고 외적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외적을 막을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건대 귀국 산천에 험준한 것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낫다고 하겠으나 조선반도야 일본에 비해서야 뭐 훨씬 닫혀 있고 들어오더라도 외적이 들어오더라도 이게 험한 데니까 지형이 험하니까 훨씬 낫다고 하겠으나 오히려 근해에 외적이 들어닥칠 걱정이 많으니 전혀 방비가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구경하라고 누누이 말한 것은 가서 보십시오. 가서 보십시오. 계속해서 공장도 가서 보고 뭐도 보고 일절 지금 김기수가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안 보겠다고. 군제를 두루 살펴보아서 좋은 것은 개혁하는 것이 한 가지 일이요. 기계를 자세히 보아서 편리한 것을 모방한 것이 두 가지 일이요. 풍속을 두루 살펴보아서 채용할 것은 채용한 것이 세 가지 일입니다. 귀국에 돌아가시거든 확실하게 의논을 정하여 부국강병을 도모하여서 두 나라가 입술과 이처럼 서로 의지하여 외환을 방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하므로 그렇게 이제 모리야마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대답하기를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국의 성의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이번 걸음에 또한 재주 있는 사람 몇 명을 데리고 와서 제도는 입으로, 기기는 손으로 모방하고 풍속은 귀와 눈으로 기억하고자 하였으나 다만 두 나라가 오랫동안 의심하여 멀리하던 끝에 다행히 봄의 일, 강화도 조약이 있게 되었으니 일찍 와서 살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개월 후에는 반드시 귀국의 사신이 우리나라에 올 것이므로 우리 조정에서는 이보다 먼저 수신하고자 하여 갑자기 행장을 차린 것이니 실로 이러한 일에는 생각이 미칠 겨를이 없었습니다.
당신 내가 6개월 후에 사신을 보낸다니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보낼 걸로 생각해서 급하게 지금 꾸려서 와서 뭐 시찰하고 이럴 사람들도 안 데리고 왔고 아무 지금 그럴 경황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경 안 하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의 성규는 신의를 앞세우고 사공은 뒤로 하기 때문에 먼저 수신하게만 서둘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가져. 이 사람은 또한 산중의 빈사로서 견문이 넓지 못하고 재식이 전혀 없으니 그렇다고 나는 또 전혀 살림처사하니 비록 손에서 기물을 잡고 종일토록 만지더라도 실로 어떤 것이 편리하며 어떤 것이 무딘지도 알 수 없으며 일행의 수행원들도 모두 몸가짐이 근신하고 옹졸하여 다만 득죄하지 않는 것만으로 준칙을 삼게 되니 그들도 또한 이 사람과 비슷할 뿐. 이런 건 복지부동한다 그러나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만 걱정하고, 물론 겸양의 말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런 거 뭐 가서 만져보고 이렇게 관찰하고 연구하고 그런 거 안 합니다. 비록 날마다 유람하고 구경하더라도 다만 몸만 수고로울 뿐 아무런 이익이 되는 점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은 현재 맡은 일만 마치고 우리나라에 돌아간 후에 잘 의논하겠사오며 또 귀국의 사신이 우리나라에 오면 다시 확실히 의논한 날이 있을 것이니 하필 구차스럽게 눈앞에 충고만 따라서 갑자기 책임만 넓어무려 우리에게도 소득이 없으면서 당신들의 후위만 져버리겠습니까? 하였다. 삼산무가 말하기를 공의 말씀 또한 옳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래도 메이지는 만나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메이지도 안 만나겠다는 걸 이제 메이지한테는 끌고 갑니다. 그래서 메이지를 처음으로 조선 사람이 이제 메이지를 만난 거죠. 그래서 메이지에 대한 걸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이노우에 가오로가 또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 부관, 그러니까 강화도 제약을 맺을 때 따라왔었던, 나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슈의 유명한 사무라이죠. 정상영, 이노우에 가오로는 봄에 강화도에 왔던 부관이었다. 관서에 와서 방문하고 나에게 말하기를 러시아가 군대를 움직일 징조가 있다는 것은 내가 강화도에서 이미 말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저 러시아 땅에 갈 때마다 그들이 날마다 병기를 만들고 흑룡도의 군량을 많이 저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장차 무엇을 할 것인지, 흑룡강 있는 그쪽 만주 쪽에다가 연해주에다가 이제 군비를 쌓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장차 무엇을 할 것인지 귀국에서는 마땅히 미리 대비하여 기계를 수선하고 병조를 훈련시켜 방어의 계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저들이 혹시 올 때에도 귀국에서는 절대로 대포는 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강화도에 갔는데 대포 쏴서 운요 보냈을 때 대포 쐈듯이 혹시 러시아 군대가 온다고 그냥 마구 대포 쏘지는 마십시오. 그 사람들한테는. 그들의 온 뜻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갑자기 먼저 대포를 쏜다면 그것은 귀국의 실책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대답하기를 이것은 섬 군사들이 아무 일도 모르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니 어찌 상시 이 같은 일이 있겠습니까? 강화도 포대의 그 사람들 군인들이 그냥 모르고 운여에다 쏜 거니까 그런 일은 이제 없을 것이다. 우리를 이미 이렇게 깨우쳐 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만 저 러시아를 막는 방도는 반드시 무기를 예리하게 하고 군복을 간편하게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령왕이 그 의복을 변경하고 공수, 옛날 중국의 공인이 그 제작을 정교하게 하는 것을 처음부터 배울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예전 규칙은 선왕의 말이 아니면 말하지 않고 선왕의 의복이 아니면 입지 아니하여 이것을 한결같이 전수한 지가 벌써 500년이나 되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죽고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이하고 과도한 기교를 부려 남과 경쟁하기를 원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공도 또한 거의 알 것입니다. 우리 안 바꿀 것입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읽을 때요, 무령왕이 누군가 했어요. 그래서 난 무령왕이 문영왕릉인가? 근데 조선 사람들이 신라의 문영왕을 기억하고 기릴 일은 전혀 없을 텐데 해갖고 찾아봤더니 춘추 전국시대 조나라의 무령왕이에요. 이 춘추 전국시대의 조나라의 조문영왕이라는 사람이 그 북방 야만족 기마민족의
무기 체계나 이런 거를 다 기병 이런 거를 배워서 그 조 나라를 그렇게 강한 나라로 키웠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무기의 신이에요. 이 유교권에서는 이 사람이 최신 무기, 첨단 무기를 도입한 사람인데 그게 지금 춘추전국 시대인데 그 사람의 그 무기를 우리가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거를 50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우리 간단치 않은 사람들이니까 너무 러시아 뭐 이런 거 걱정 안 해줘도 된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김기수가 또 이제 그러니까 일본에서 계속 그 쿠키라는 문부성 문학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문학녀, 근데 이 사진은 이제 그 쿠키의 아들입니다. 쿠키 슈조라고 제가 일부러 사진을 넣은 게 그 일본의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제가 뭐 쿠키 지금 이 아버지 쿠키는 잘 모르는데 전혀 이 책 쓰면서 처음 알았는데 쿠키 슈조는 제가 굉장히 일찍 알았던 게 미국서 제가 공부할 때 박사학위 할 때에 맨날 언어 철학 이런 거 하면서 하이데거 언어 철학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하이데거 책 중에 On the Way to Language라는 유명한 그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장이 일본의 철학자랑 만나서 일본의 미적 감각, 일본의 미학에 대해서 논의하는 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는데 그게 보니까 이 쿠키의 아들이에요. 지금 여기 이제 김기수, 그러니까 일찌감치 보내서. 근데 이 쿠키라는 사람 그 아들은 그 사르트르, 그 다음에 레몽아롱, 메를로퐁티 이런 중국 그 당대의 프랑스 최고의 철학자들한테 우리가 알고 있는 실존주 이런 철학자들한테 하이데거를 제대로 처음으로 소개해 준 사람이래요. 일본 사람이 가서 유학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하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사진은 안 찾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아들 사진이 있어서 제가 옛날 생각하면서 이제 쿠키 슈조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이제 넣었지만 어쨌든 이제 김기수하고의 대화는 이런 겁니다. 문부성의 문학료에서 대승, 구귀일륜, 국기류이치는 극진이 나를 접대했다. 술자리에서 나에게 묻기를 귀국의 학문은 전적으로 주자만 숭상합니까? 아니면 다른 학문도 숭상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므로 나는 대답하기를 우리나라의 학문은 500년 동안 다만 주자만 숭상하였을 뿐입니다. 주자를 어기는 사람은 바로 난적, 사문난적 이란 죄목으로 처단하였으며 과거 보는 문자까지도 과거를 볼 때 과거 답안지에다 불가나 도가의 말을 쓰는 사람은 귀양본이어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답안지 쓸 때에다 엉뚱하게 불교 용어 같은 거 들어가면 뭐 참선 뭐 이런 거 아마 들어가면 귀양본했나 보죠. 이렇게 국법이 매우 엄정했던 까닭으로 상하와 귀천이 다만 주자만 숭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군주는 군주의 도리대로, 신하는 신하의 도리대로, 아버지는 아버지의 도리대로, 아들은 아들의 도리대로, 형은 형의 도리대로, 아우는 아우의 도리대로, 남편은 남편의 도리대로, 아내는 아내의 도리대로 하여 한결같이 공자 맹자의 도리만 따랐으니 다른 갈림길이 엇갈릴 수도 없으며 다른 술수가 현혹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하니 구귀일륜은 머리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그래. 고베에 가갖고 처음으로 서양 사람을 봅니다. 김기수가. 그래서 적어놓은 겁니다. 고베에 도착하니 벌써 각국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 구라파의 여러 나라 사람, 러시아 사람, 미국 사람은 모두 눈이 깊숙하고 코가 높직하며 머리는 누르고 의복 제도도 대략 같아서 구라파 사람과 러시아 사람을 끝내 분별하기 어렵다. 성년하지 않은 여자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다니는데 한 무더기 누른 빛깔이 마치 덥수룩한 개꼬리 같다. 여자의 치마는 서너 너덧 자락뿐인데 올라갈수록 짧고 겹겹으로 포개어 이상스럽고 빛깔은 희기도 하며 누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 치마 이렇게 옛날 이렇게 콜셋에서 점점 그런 걸 봤겠죠. 얼굴은 엷은 비단 족두리로 가리웠는데 이는 먼지를 피하기 위한 것이지만 보기에 더욱 괴상스럽다. 이렇게 그
그 모자를 보네트 같은 걸 이제 썼겠죠. 또 코는 모두 높직하나 남녀를 물론하고 눈은 모두 음침하고 정체가 없어 마치 죽은 사람이 눈을 미처 감지 않은 것과 같다. 이 서양 이 야만인들은 역시 우리 화서 선생님은 거의 갑각류 수준이다. 얘네들은 눈에 총기도 없고 영 이상한 애들이다. 라고 가서 보고도 이제 그러는 거죠. 사람의 재주, 이것도 개혁 서양 사람. 사람의 재주와 슬기는 모두 손에 있는 법인데 이제 이 구라파 여러 나라 사람들의 재주와 슬기는 바로 대자연을 정복할 만한데도 그들의 눈은 이렇게도 정체가 없으니 알 수 없는 일이다. 눈은 왜 이렇게 흐리멍텅하냐? 베이징인도 많이 끼어 있는데 수염은 길어서 창과 같고 따은 머리는 아래로 들이워서 바로 발꿈치까지 닿았으니 놀라운 일이다. 근데 저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중국 사람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예요, 천국인을. 천국인의 이 변발한 머리를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국으로 몇백 년을 모셨는데 중국 사람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가로등을 봅니다. 일본이 그때 가로등이 벌써 이제 켜 있어서 여기 가로 위에는 5칸과 10칸 거리에 이따금 한 개의 등대를 세워 위에는 유리등을 켰으니 기운데도 없고 틈도 없이 천연적으로 만들었다. 이 등이 이렇게 쇠로 주조를 해서 만들었는데 등 속에는 잔도 있고 심지도 있었는데 심지는 저절로 서 있어도 기름은 없었다. 날이 어두워 등불을 켤 때는 사람이 한 기계를 움직이면 기계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었다. 어디서 키는데 이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등불이 저절로 켜져 날이 셀 때까지 꺼지지 않으며 사람이 또 기계를 움직이면 등불이 저절로 꺼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밤이 깊어 길을 가더라도 사람들은 등을 들지 않았다. 등을 들고 다니지 않는다. 그 사진이 있는데 그림을 제가 넣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로등을 보고 놀래니까 이노우에 가오루가 그거 좀 가져가서 조선에도 소개하지 않냐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정상에 이노우에 가오루의 집에서 궁본 소일에게 이야기 미야모토 고이치에게 이제 등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는 나에게 이 법을 쓰도록 권고하였으니 가서 등불 너희도 만들어봐라. 이는 대개 지고를 끄집어내는 방법이었다. 아무리 취하여도 금하지 않고 아무리 쓰더라도 없어지지 않으며 또한 인력을 더는 한 가지 묘방이었지만 나는 우리나라에 기름이 넉넉하고 사람들도 또한 재주가 없으므로 이러한 술로의 술로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싶지는 않다고 이것을 사절하였다. 이거 괜히 가져가 봐야 사람들 놀래기만 하고 그러니까 나 그거 그래서 안 가지고 거절했답니다. 소개해 주겠다는데. 그리고 이제 메이지를 가서 만납니다. 그들의 이른바 황제는 나이 지금 25세인데 보통의 체구였습니다. 얼굴은 희나 조금 누르고 눈에는 정체가 있었으며 그래도 서양 사람들이 무슨 눈에 총기가 있다고 천연적으로 생김새가 고왔습니다. 정력을 다하여 정치에 힘쓰고 매우 부지런하여 관백도 폐지하는 것이 좋으면 이를 폐지하고 그렇죠? 이제 폐번치연하고 이랬다는 거죠. 제도도 변경하는 것이 좋으면 이것을 변경했습니다. 다리에 딱 붙는 바지와 반신의 옷이라도 군대를 부리는데 이유로울 만한 것은 비록 서양인의 옷일지라도 서슴없이 옛날 것을 버리고 이것을 따랐으나 사람들은 감히 다른 주장을 할 수가 없었으며 옛날의 관백도 지금은 종사위의 관직으로서 복로만 받고 강호에 있으나 또한 감히 원망하는 기색과 윗사람을 엿보는 마음은 없다고 합니다. 이거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메이지가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고 옛날의 관백, 다이묘들이죠. 다이묘들은 지금 뭐예요? 종사품 관직으로 저울로 내려앉아가지고 그냥 뭐예요? 저 퇴직금만 받고서 그냥 조용히 살고 있는데 이 관백, 그 다이묘직을 빼앗겼던 사람들도 아무 불만도 못하고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메이지는
일본, 중국 군주의 처지로서는 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뭐 중국의 군주에 지금 내가 감히 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단발 문신과 조제 칠지도 서양인의 의복보다 나을 것이 없으니 이것으로서 저것을 바꿔도 그다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개 그가 영명하고 용단성이 있어 인재를 가려 임명하는 것은 취할 만한 점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라고 그래도 뭐 서양 옷 입고 저러고 하는 거 보면 영 아닌 것 같고, 중국 천자들에 비하면 물론 군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일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부국강병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 이른바 부국강병의 술책은 오로지 통상을 일삼는 것이었는데, 통상도 자기 나라만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피차 간의 거리가 있어 이쪽에서는 저쪽에 가서 통상을 하고 저쪽에서는 이쪽에 와서 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본이 세계 각국에 통상을 하는 것이 그 수요가 매우 많지만은 가서 통상을 하는 나라는 일본 한 나라뿐이고 와서 통상을 하는 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인데, 일본에서 생산되는 것이 반드시 세계 각국보다 10배나 되지는 않을 것이니 생산하는 사람은 하나뿐이고 소모하는 사람은 여럿이 되면 물가가 등귀하는 것은 현세가 그렇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날마다 전폐를 만들어 이것을 당해내게 되니 돈은 천하게 되고 물건은 귀하게 되므로 이것은 반드시 실패하는 도리입니다. 시장 경제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물건을 만들어서 교환을 하면은 서로가 같이 경제가 발전한다라는 걸 모르니까 어떻게 제한된 물건을 너희가 만들어서 열 나라에다가 그걸 팔면은 너희 백성은 뭘 먹고 뭐를 쓰고 도대체, 그리고 열 나라 거를 수입을 하면 그걸 무슨 돈으로 수입을 하니까 결국 돈 찍어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돈 찍어내면 인플레만 일어나는 거, 이건 절대로 지속 불가능한 일인데 이거를 지금 그게 부국강병이라고? 그럼 무슨 소리 하는 거냐라고. 하물며 교묘하지 않은 기술이 없고 정교하지 않은 기회가 없이 대자연의 이치를 다 이용하여 다시 여지가 없게 되었으니 겉모양을 본다면 위에 진술한 여러 조목과 같이 이보다 더 부강할 수는 없지만은 가만히 그 형세를 살펴본다면 또한 장구한 술책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닙니다. 나라를 열어서 여러 나라랑 교역하고 하는 것은 절대로 지속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라고 그럽니다. 무역이라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무역국가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김기수가 귀국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6월 18일 날 도쿄를 출발을 해서 그 외에도 뭐 많습니다. 뭐 다니면서 보면 뭐 서양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사는 뭐 이런 모습들도 보고, 하여튼 너무 많은 거를 보는데 전부 다 결론은 이건 아닙니다 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6월 18일 날 도쿄를 출발해서 6월 28일 날 부산에 도착해서 7월 21일 날 한양으로 와서 고종을 아련합니다. 근데 이 장면이 참 재미있게, 고종은 굉장히 궁금해요. 고종은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은 뭔가가 아버지랑은 다른 거를 하면서 이제 일본하고도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는 김기수도 보냈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진짜 뭐 배울 수 있는 게 혹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오면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줄 줄 알고 불러다 앉혀놓고서 이제 얘기를 시켜요. 그러면서 이번에 간 거는 부득이 해서였지만 그래도 사행 중에 그 법에 대해 들은 것은 있는가? 가서 보고 배운 것은 혹시 있는가? 일본이 하는 이 새 법이 뭐냐? 그랬더니 김기수가 이번의 사행은 저들의 강청에 따라 부득이 사행하게 되었다는 뜻을 보이기 위하여 이러한 여러 기술에 대해서는 하나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머쓱해져요. 대화가 이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 이러니까 이제 중국이 움직입니다. 아니 지금 그러면은
그렇게 일본하고 그래서 어려워지고 있어서 일본이 저렇게 꾀를 쓰면서 자기네한테 가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조선 보고 이거 이렇게 하지 말아라, 너무 자극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빨리 서양하고도 뭐를 해라, 아무리 그거를 해줘서 그래서 결국은 강화도조까지는 어떻게 갔는데 그러면 강화도 조약 후에 그러면 조선이 뭐를 하고 있느냐, 아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홍장은 조선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청이 문제가 되니까 조선의 표류가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와 청의 국익에 얼마나 큰 위협인지 정확히 알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홍장이 누굽니까? 중국본을 도와서 태평천국의 난을 평정하였고 서양식 군제와 무기, 고든 장군 같은 사람을 써서 양창대, 서양식 군대를 길러가지고 그걸 가지고 태평천국의 난을 평정을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 후 청의 개항지들을 총괄하고 서구 열강과 부상한 일본을 계속해서 지금 상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서구 열강이 말하는 조약이 무엇이고 통상이 무엇이고 만국공법이 뭐고 균세이론, 세력균형 이론이 뭔지 부국강병론이 뭔지 다 터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홍장 입장에서는 지금 조선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일본이 결국은 조선을 개국을 시켰고 청의 입장에서는 힘이 약해서 가타부타 속방이다, 우리의 속방이다 그러면서도 가타부타 돕지도 못하고 일본을 막지도 못하고 하는 상황인데 이거 이대로 내버렸다간 큰일 나겠다는 걸 아니까 그럼 어떻게 조선에 대해서 청이 영향력을 유지할 거냐가 이 사람들이 이제 골칫거리가 되는 겁니다.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까 총리암원에다가도 경고했듯이 조선 먹으면 만주가 흔들린다. 근데 만주가 뭐냐? 청나라 황실의 고향이에요. 그 만주에 가는 거를 지금 일본이 조선 반도를 접경하게끔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많이 들어본 얘기지 않습니까? 일본 군대가 한반도 차지하면 안 된다라는 이건 뭐 우리 이 지정학이라는 건 참 놀랍게 똑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일본만이 문제가 아니죠. 러시아가 더 큰 문제죠. 어떻게 보면 청 입장에서는 1860년에 청으로부터 그 연해주를 빼앗아가고 할양받고 블라디보스톡 기억나시죠? 동양의 정복자입니다. 블라디보스톡이란 도시 이름이 뜻이 동양의 정복자를 건설한 후에 청은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가장 큰 안보유로 그러니까 러시아까지 도착하니까 청도 러시아를 그러니까 일본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를 어떻게 보면 더 걱정을 하는 거. 일본도 맨날 청 걱정하고 영국 걱정하고 프랑스 걱정했는데 러시아가 연해주를 먹고 블라디보스톡을 건설하니까 뭐예요? 홋카이도까지 오고 사할린을 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도 러시아가 지금 큰 문제죠. 여기 써있네. 러시아가 조선반도를 차지할 경우 청은 황실의 고향인 만주를 지키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 그러니까 이홍장이 이제 일본에 대해서도 생각을 막 바꾸기 시작합니다. 왜? 일본에 대해서 이홍장의 생각은 기억나신 줄 몰라도 제가 청일 수호조약을 맺으러 왔을 때에 그때에 일본 사람들이 맺자 그러니까 청나라의 의정척사파, 청이파들이 절대로 안 된다. 이 금수와 같은 놈들이다. 그러면서 절대로 들이면 안 된다 했던 거를 이홍장하고 증국본이 상소를 올려갖고 이 나라들은 원나라 때부터 이미 우리의 속방이 아니다. 그러면서 해줘라. 통상하는 거 하게끔 해줘라. 그러면서 청일 수호조약을 맺게끔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의 의도가 순수하다고 강조를 했죠. 조선한테도 강화도 조약을 할 때도 의도가 아직까지는 순수한 것 같으니까 해줘라고 계속했던 거고 이홍장은. 그래서 어디까지 했는지 아세요? 1877년에 제가 이 부분 아직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지만 이제 세난전쟁, 서남전쟁, 그러니까 사이고 다카모리가 결국은 정안론에서 1874년 정안론에서 꺾여서 사스마 고향에 내려가서 결국은 3년 후에 뭡니까? 결국은 난을 일으키죠. 그래서 사스마 사무라이들이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도쿠가와 마쿠 군을 격파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이고와 사이고의 사무라이 군대가 거꾸로 자기가 세운 정부를 상대로 군대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켜서 사스마 반란이라고도 하고 서남전쟁, 세난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 이홍장은 일본 정부에 그러니까 오쿠보하고 이와쿠라한테 탄창 10만 정을 빌려주면서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그러니까 벌써 71년에 수호조약을 맺으면서 서로가 공사들이 상주를 하면서 일본하고 청나라는 온갖 거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답례로 당시 산시성과 허베이, 허난, 산둥 지방을 강타한 대기근 9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완전히 근대 국가들이에요. 1870년대. 정말로 근대 국제사회가 이미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879년에 일본이 류큐 왕국을 합병하면서 양국 관계가 이제 급속히 냉각하기 시작하고 그 당시 중국을 방문 중이던 미국의 전직 대통령 그랜트에게 중재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그랜트 대통령 같이 미국의 대통령들은 은퇴를 하고 나면요 아시아를 꼭 순방을 해요. 그래서 꼭 일본을 가서 보고 그리고 이제 중국을 보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 마침 중국을 그랜트 대통령이 방문 중이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류큐는 자기네 속방이었는데 일본이 그냥 가서 그러니까 류큐는 사실은 명 때부터 중국의 속방이었지만 동시에 사스마의 속방이었어요. 사스마가 또 건너가서 그거를 점령을 해서 했기 때문에 양쪽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일본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석방이라는 거 없어 그러면서 류큐를 이제 집어삼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 이건 뭐지? 그러면서 이제 이홍장이랑 다들 이거는 가만 놔두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리고 이제 대만 정벌을 하고 그러니까 이러면 조선이구나. 일본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구나. 류큐 먹듯이 대만 먹으려고 하듯이 조선을 먹으려고 하겠구나라고 이홍장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의심을 하면서 일본으로부터도 이걸 조선을 언제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문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일 간의 협상이 결렬되고 일본은 그냥 류큐를 그냥 병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류큐가 사실 중국의 속방 중에서 최초로 중국과의 관계를 끊고 일본에 흡수가 되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화의 질서, 중화 질서의 주변부부터 야금야금 일본이 무너뜨리고 자기 나라로 만들든지 조선을 독립국가로 만들든지 자기가 먹든 속방이 아닌 독립국이라고 하든 어쨌든 청으로부터는 독립을 시키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청은 일본이 조선도 병합하는 것을 막고자 조선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원세계를 나중에 왜 보내고 중국 전략이 또 어떻게 변하느냐를 알아야 되는데 그야말로 EJ 전략이에요. EJ 전략,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영어 국제정치에서 우리가 배우는 Balance of Power, 이거를 이 사람들이 균세이론, 당시 사람들이 균세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가서 이제 배워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뭐 프로이센에 가가지고 비스마르크 같은 사람한테 아예 강연까지 들으면서 배워오는 거고 유학생들이 가서 이제 드디어 이 개념들을 깨달으면서 세력 균형이라는 게 있다. 그럼 이 세력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는 이거를 이홍장이 머리가 좋아갖고 딱 깨닫는 게 뭐냐면 조선을 어떻게 지키냐? 우리가 조선을 지킬 힘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지킵니까? 조선으로 하여금 모든 나라랑 조약을 맺게 해요. 모든 서구 열강들하고 조약을 맺게 해버려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자기네들끼리 균형이 일어나서 어느 한 나라가 못 먹게 돼요. 이걸 어디서 깨달아요, 중국이? 자기네가 서양한테 계속 당하고 있는데 아편전쟁 때부터 당하고 있는데 아편전쟁 때 당해서 홍콩을 갖다 몽창 내주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해 같은 게 왜
다르냐면 온갖 나라들이랑 다 들어와서 거기서 다 장사하도록 다 땅 살 수 있게 하고 다 정착할 수 있게 하고 모든 나라랑 다 조약을 맺어갖고 항구마다 영국만이 아니라 독일, 프랑스, 러시아 다 들어와갖고 자기네 상인들 보내고 자기네 외교관들 상주시키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뭐예요? 영국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상해는 완전히 국제도시로서 딱 균형이 잡혀 있는 거예요. 홍콩도 점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예요? 맞네. 이재인의 오랑캐들끼리 서로 균형을 잡게끔 하는 거네. 그러니까 조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선도 빨리 모든 나라랑 조약을 맺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같은 시기에 이홍장의 신보이자 장수성과 푸젠성의 성장을 역임한 정여창도 조정의 상소를 올려서 조선으로 하여금 서구열강과 조약을 맺게 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일본의 야욕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균세 이론이 이게 마구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 이거를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주중 영국 공사인 토마스 웨이드 역시 조선이 서구열강과 조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조선도 류기와 같은 운명에 빠질 것이라고 총리하문에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홍장이 그때부터 뭡니까? 적극적으로 조선이 외교 관계를 맺도록 나섭니다. 그러니까는 이홍장이 슈펠트 제독을 불러갖고 천진으로 불러서 슈펠트 제독하고 협상을 다 해주면서 조선 조정에다가 우리가 협상을 다 해줄 테니까 당신들은 와서 사인만 하라고. 그래서 그때 김윤식하고를 보내죠. 근데 텐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슈펠트하고 이홍장이 모든 조약을 다 끝낸 다음이었습니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그리고 그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누가 써준지 아세요? 이홍장의 마구였던 마건충, 마젠충이라고 전에 카톨릭 중국의 천주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마건충은 상해의 오래된 카톨릭 집안에서 자라서 일찌감치 프랑스 유학을 가서 프랑스에서 중국 사람 최초로 프랑스의 그 유명한 고등학교 졸업시험 바칼로레아 시험을 통과를 해서 졸업을 해갖고는 시앙스포라고 하는 지금 그 그랑제꼴이라 그래갖고 일본의 최고 엘리트 교육 기관에 가서 법학을 공부를 하고 그 법학을 공부하면서 그때의 이홍장한테 쓴 편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요새 균세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Balance of Power Theory라는 게 있습니다. 라면서 균세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갖고 이홍장한테 편지를 쓰고 그러고는 이제 그 귀국을 하자마자 이홍장이 그 망료로 씁니다. 그래서 마건충을 보내갖고 마건충이 모든 이거를 초안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건충이 초안한 그거를 가지고 1882년에 조미수 통상 조약을 하고 일주일인가 2주 후에 미국하고 했다며. 그러니까는 영국 사람이 와서 우리도 하게 해줘 그랬더니 여기다 사인해. 그래서 한자도 안 틀립니다. 나라 이름만 바꿔갖고 그대로 영국이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럼 독일이 우리도 할게 그러면 그래 그럼 똑같은 거 또 줍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만 바꿔서 그대로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하고 영국하고 독일하고 이 수교 기념일하고 수교 기념회가 맨날 똑같은 이유가 이때 한꺼번에 그냥 이홍장이 시키는 대로 다 해가지고 뭐 하는지 잘 모르면서 그냥 한 겁니다. 그대로 써서 한 겁니다. 너무나 역설적인 거는요. 조미수호 통상, 조양수호 통상, 조독수호 통상 조약은 제일 평등한 조약이에요. 왜? 중국이 우리 대신에 써주다 보니까는 자기네가 당한 게 있고 그러니까 가장 우리한테, 조선한테 유리하게 또 써줬어요. 그래서 온갖 관세 문제 이런 거,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국제조약을 자기네 힘으로 써본 거예요. 조선을 위해서. 참
겹겹이 역설입니다. 정말로 겹겹이 역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개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또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부분이지만, 그런데 이때 통상조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중국의 근데 속방인데 이 부분을 미국하고 영국하고 독일한테 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요. 그때는 마건충이 당연한 얘기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럼 아예 조약에다가 넣자. 그래서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라고. 그랬더니 미국하고 영국하고 독일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무슨 소리인지 난 속방이 뭔지 잘 모르겠고, 그건 그냥 중국하고 당신들끼리 사이에 어떤 일인 것 같은데 자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당신을 주권국가로 생각해서 대등한 걸로 해서 맺으니까 그런 거 조약에 넣을 필요 없다. 넣지 말아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약에서 뺍니다. 미국하고 영국하고 독일이 거부해서 그걸 뺍니다. 그런데 빼고 나서도 미련을 못 버려서 따로 별첨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책에다 제가 번역해 놓은 거가 있습니다. 너무 듣기 괴로우시죠? 정말 너무 괴로운데요. 지금 어떻게 우리가 역사를 배워왔는지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요. 그러니까 개국을 해야 되고 나라를 열고 무역을 해서 우리가 소위 부국강병책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이, 근대화를 하는 것이, 국제 질서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근대 국제 질서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수반하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죠. 불평등 조약부터 시작해서 못된 놈들이 쳐들어오고 못된 놈들이 우리를 유린하고 별의별 거가 다 있겠지만, 그건 전에도 있었던 거고. 근데 아무튼 간에 그런 거를 감내하면서도 우리가 가는 방향이 그 방향이 맞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대한민국 국민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개국이 맞는 거고, 늦었지만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 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타의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남의 조종에 의해서, 남의 힘에 굴복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한 거가 맞는 거라면. 그렇죠? 조미수호 통상조약, 조용수호 통상조약, 조독수호 통상조약, 아니 어떻게 외국 사람의, 중국 사람의 손을 빌려서 저렇게 할 수가 있고, 어떻게 거기에 그거를 또 첨부를 해서 속방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서구 열강들이 우리의 주권을 유린하면서 강제로 자기네의 이익을 위해서, 제국주의적 침략을 하기 위해서 일본을 앞세워서 우리를 강제로 열어서 그때부터 침탈을 시작해서 우리 민중이 그것이 나중에 밀란이 되고 동학혁명이 되고, 그래서 결국 가서는 나라를 예정대로 나라 결국 어차피 걔네들 정한론 옛날부터 하면서 뺏어가려고 했던 거 착착 진행해서 예전대로 그냥 나라 뺏어간 거고, 일제시대 내내 착취한 거라고 하는 우리가 그 역사 사관이 쫙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이 강화도 조약부터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그게 지금 어떻게 그렇게 되지? 그게 무슨 얘기지? 열리는 게 맞는 거라면, 북한같이 주체사상 하겠다 그러고 그냥 아예 그야말로 대원군 옛날에 하듯이 쇄국정책 그냥 하겠다고 해서 아예 바깥 세상하고 교류 아무것도 안 하고 굶어 죽든 뭐 하든 우리 주체적으로 살겠다고 하는 거가 아니라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열었을 때에 와서 저렇게 와서 침탈을 해서 뭐 모두 뺏어가고 뭐 그래서 쌀값이 폭등을 해서 민란이 일어나고 뭐 직물 뭐가 무너져 갖고 우리가 민족 사관에서 다 그렇게 배워요. 근데 그 사관이 뭡니까? 지금 김기수가 딱 그렇게 보잖아요. 우정척사파가 정확하게 그렇게 봐요. 이거 그러네. 영국에서 하는 그 값싼, 영국의 엄청난 맨체스터의 그 방직 공장에서 쏟아내는 그 값싼 질 좋은 면이 일본 상인들 통해서 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럼 당연히 간의 수공업 망하죠. 조선의 간의 수공업. 이거 손으로 배틀로 해갖고 짜는 거 다 망하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간의 수공업을 다 지키려고 맨날 헐벗어 말도 안 되는 옷 입고 다 떨어진 옷 물려가면서 입고 누나가 입던 옷 물려 이러면서 누더기 입고 그냥 그거 짜내는 거 기다리고 맨날 그나마 착취당하는데 정부로부터 그러고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선택 아닙니까? 열었을 때 분명히 피해보는 산업 있죠. 요새 맨날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 열었을 때 뭐 최근에 뭐죠? 뭐 무슨 뭡니까? 그 자동차, 우버 같은 게 들어오면 택시 산업이 항상 그렇죠. 뭔가가 들어오면 뭔가가 망합니다. 피해를 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저걸 합니까? 그걸 다 보호하면서 합니까? 아니죠. 어떤 거는 희생을 해야 되고 거기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훈련을 시켜서 딴 걸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해주면서 그 산업이 뒤지는 산업은 빨리 치우면서 새 산업으로 나가고 어차피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는 게 그게 자본주의고 그거를 우리가 하면서 이게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건데 지금 집에서 간의 수공업이 무너진다 그래서 그거를 열지 말았어야 된다. 여는 게 친일이고 외놈들의 앞잡이 노릇을 한 거고 그것이 화가 나서 농민들이 일어나고 동학난이 일어나서 동학난은 민족주의자들이고 이거를 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제국주의를 앞세운 매국노들이고 어떻게 그런 논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그런 논리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근데 우리 다 이렇게 배워요.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역사를. 그러니까 동학에 대해서 다시 지금 다 재평가를 해서 그 몇 대 손인지 몰라도 다 이제 뭐 훈장 주고 보상해 준다 그러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역사, 소설 써가. 그러니까 소설이라 그러면 나쁜 말이 돼버리니까 소설도 좋은 거니까 이 가상의 허구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너무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굉장히 아프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그냥 그날 그때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보고 느끼고 그 당시 상황에서 써놓은 기록들과 그 당시의 논리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때 거를 봐야지 왜 이런 결정을 어떻게 내렸는가를 보고 그때의 틀이 선택지가 뭐였었다는 거를 봐야지 그거 다 무시하고 아무것도 그때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본 놈이 와서 조선 사람하고 만나갖고 강제로 해서 다 뺏어가갖고 그때 당했고 그거를 이제 복수를 지금까지 못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친일파들 청산해서 결국 복수를 해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진짜. 그래서 정말로 고통스럽지만 하루하루의 일기, 그때그때의 보고서를 긴 글들 이런 것들을 읽어드리면서 그렇지가 않았다. 전혀 지금 선택지가 달랐다.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강화도 제약은 잘한 거고 앞으로도 어떻게 되니까 더 빨리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열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세의 힘이 들어와서 결국은 열고 또 열고 또 열고 또 열고 그 여는 거 경쟁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청일전쟁이 일어난 그 여는 문제를 가지고 들어왔다가 러일전쟁이 일어난 거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나라 뺏기는 거죠. 근데 정말로 제가 이제 2권, 3권 특히 가면은 말씀드리겠지만 1910년, 5년, 10년 가면 뺏길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제가
고종이 1874년에 친정을 시작해서 1907년까지 43년 계속 고종입니다. 최고 결정권자가. 조선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여준 것만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열렸던 사람이 그나마 박규수. 1878년인가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1880년에 가면은 개화파가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일본하고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강제로 열어서, 이렇게 힘들게 열어서 드디어 조선 사람들이 김기수 말고 1880년에 김홍집이 2차 수신사 4년 후에 그렇죠? 76년에서 80년 아무것도 없어요. 4년 후에 또 한 번 보내요. 그때 가서 이제 드디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지만 이제 그건 미리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렇게 세상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개화파가 나오고 그 친일 개화파, 일본식을 배워야겠다는 게 간신히 80년에 나와서 84년에 갑신정변에서 또 몰락합니다. 누구 때문에? 청하고 고종하고 민씨 척족들 때문에. 그렇게 역사가 지금 계속 흘러갑니다. 너무 또 미리 아픈 역사 예고편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그냥 결론으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역사 봐야 됩니다. 우리 정확하게 역사를 보기 시작하면은 괴롭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랑은 전혀 다른 역사. 우리 근세사는 조선 근세사는 완전히 다시 써야 됩니다. 완벽하게 다시 써야 됩니다. 지금은 완전히 가공된 허위의식만 조장하고 있는 허구만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국사랍시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고 읽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